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제이슨 킴 부시장이 결국 공식 해임됐습니다. 뉴욕주가 네일살롱 업주들의 임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시 인근의 한 가정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른 2명과 어린이 6명이 숨졌습니다.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 일주기를 맞아 당시 숨진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추모하는 시위 행렬이 잇따랐습니다. 연방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해 무비자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제이슨 킴 부시장이 결국 부시장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공석이 된 부시장 자리에는 이종철 현 팰팍 시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8월 미 동부 지역에서 한인으로는 최초로 부시장 자리에 올랐던 제이슨 킴 부시장이 취임된 지 4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제임스 로튼드 팰팍 시장은 오늘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슨 킴 부시장을 공식적으로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로튼드 시장은 김 부시장의 해임 이유에 대해 김 부시장과의 관계는 이미 수개월간 단절된 상태로 부시장직 유지는 무의미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해임 사태는 차기 시장 도전에 나서려는 김 부시장과 로튼드 시장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예상돼 왔습니다. 특히 김 부시장의 정치적 후원자인 마이크 폴라타 민주당 위원장과 로튼드 시장 간의 파워게임이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되면서 김 부시장의 해임 결정은 예정보다 앞당겨졌습니다. 로튼드 시장은 공석이 된 부시장 자리에 이종철 현 시의원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이 시의원 임명에 대해 로튼드 시장은 이 시의원은 그동안 한인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되어 온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로튼드 시장의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인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가 왔는데 그것도 고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시장 탄핵이니 물러나게 하는 거는 지미 시장하고 마이크 폴라의 문제고 또 우리 시장이 현재로서는 제이슨김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이종철 시의원의 부시장 취임식은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주가 네일살롱 종업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네일살롱 업주들은 오는 10월 6일까지 반드시 종업원을 위한 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네일살롱 업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6일까지 반드시 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만에서 12만 5천 달러 규모의 임금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네일살롱이 적발된 후 법원이 체불 임금 지급을 명령했을 때 이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규정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업주에게 고용기금보험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는 법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업주는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금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금 규모는 사업장의 규모와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10월 6일 이후에는 가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영업 정지를 포함한 처벌이 따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부담이 발생하는 업주들은 크게 반발하며 6개월에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시 인근의 한 가정에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6명과 어른 2명이 총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범인은 경찰과의 협상 끝에 항복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9시께 휴스턴 인근의 한 가정에 그 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용의자 데이비드 컨니가 있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 주변을 통제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던 중 열린 창문을 통해 어린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경찰국 대변인은 이를 목격한 경사 1명과 경관 3명 등 4명의 경찰이 고위험작전 전담반 출동 전 곧바로 집에 침투하고 총을 발포한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후 전문 협상가를 동원해 컨니를 설득했고
약 1시간 후 컨니가 항복하면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한편 총격 대치가 끝난 뒤 집에 들어간 경찰은 어른 시신 2구와 어린이의 시신 6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컨니가 희생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머리에 한 발씩 총을 쏴 잔악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법원은 경찰에게 컨니를 보석 없이 구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가 일어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숨진 장소에는 인형과 꽃다발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그를 추모하는 시위 행렬도 잇따랐습니다. 1년 전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숨진 장소에서 브라운의 사망을 추모하고 퍼거슨 사태 1주기를 애도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시위대는 브라운이 사망한 자리에 인형과 꽃다발 등을 놓고 브라운이 사망한 오전 11시 55분에 맞춰 4분 30초 동안 침묵하며 추도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침묵 시위는 브라운이 사망할 당시 그의 시신이 무려 4시간 30분 동안이나 거리에 방치된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실시됐습니다. 시위대는 브라운뿐만 아니라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에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리며 추모 예배가 열린 그레이터 세인트 마크 교회까지 침묵 행진을 펼쳤습니다. 한편 시위대는 퍼거슨 사태 1주기를 맞아 지난 7일부터 다시 퍼거슨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발 우리를 그만 죽여라, 손을 들었으니 쏘지 마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퍼거슨을 뜨겁게 달군 1년 전 시위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무비자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특히 유럽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테러를 막기 위해 한국 등을 상대로 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 허가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자여행 허가제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대한 미국 보안당국의 탑승 검색을 강화하고 반드시 각종 인적 사항이 충분히 담긴 전자여권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자여행 허가제가 허용된 38개국은 반드시 여행자의 행로 등 여행 기록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이나 도난 관련 정보 등도 공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방정부는 또 전자여행 허가제가 적용되는 38개국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특히 영국과 벨기에,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주로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시작 이후 지금까지 유럽인 3,000명을 포함해 적어도 18,000명의 외국인이 시리아로 들어가 테러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500명 정도는 유럽으로 돌아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만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레지오넬라균 감염이 이제 소강 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간은 추가 감염자가 없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5일간 레지오넬라균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99개 건물의 냉각탑을 소독하고 건물의 냉각기에 대한 조사 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준을 어길 시에는 강력한 규제 조치도 내려집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냉방용 냉각장치의 냉각수나 인공호수 등에서 발생하며 균이 호흡기로 들어가면서 감염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달 10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총 108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번 사태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67개 지하철역에서 와이파이 성능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는데요. 퀸즈와 브루클린을 잇는 Q 노선이 셀폰이 가장 잘 터지는 노선 1위에 올랐습니다. R과 N 노선도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IT 연구기관 글로벌 와이어리스 솔루션이 뉴욕시에서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67개 역의 휴대폰 이용 성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Q전철 노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는 67개 역을 직접 방문하고 삼성 스마트폰으로 전화와 문자, 인터넷 사용 편의성을 시험했습니다. 1위에 오른 Q전철과 함께 옐로나인인 R과 N전철은 성능 검사에서 각각 3위, 5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전철에서는 송수신이 모두 원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과 사진이나 글을 업로드하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그린라인에 포함된 3개의 노선은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5번 전철이 최하위인 21위에 올랐고 4번과 6번 전철이 각각 20위, 17위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G와 J 전철이 19, 1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17년까지 뉴욕시의 279개 전체 전철역에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소아과 학술협회의 권장 등교 시간은 8시 반인데요. 그런데 전국 중고등학교의 75% 이상은 그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5개 중 4곳은 권장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2개 주의 학교 75% 이상이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평균 수업 시작 시간은 오전 7시 59분이었고 중학교는 오전 8시 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 소아과 학술협회는 아이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고려해 등교 시간으로 8시 30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수업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시작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주어야 건강과 학교 생활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경우 2070개 교의 평균 수업 시작 시간은 오전 7시 59분이었고 88.9%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는 870개 교 가운데 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했고 평균 수업 시작 시간은 8시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뉴요커 하면 세련된 도시의 삶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상은 달랐습니다. 실제 뉴요커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 수준은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퀴니피악 대학교가 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질이 좋다고 응답한 뉴요커는 33%로 1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보다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조사팀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뉴욕시 유권자 1,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 뉴요커들은 지난 몇 년간 삶의 질 변화에 대해 19%만이 좋아졌다고 대답했고 악화됐다는 응답은 44%에 달했습니다. 약 2명 중 1명꼴로 삶의 질이 저하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이끈 모리스 캐롤 부디렉터는 실제 조사 결과 뉴욕시 삶의 질은 18년 전과 비슷하게 안 좋은 수준이고 또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범죄에 대한 조사 결과도 대부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8%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대답했고 44%는 꽤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등을 돌린 뉴요커 비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반대율은 44%에 달했고 47%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LA 한국문화원이 특별 사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광복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70년 한국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만큼 올바른 한국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한국문화원 2층 전시실 한쪽 벽면에 그려진 대형 태극기가 보는 이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벽면에는 독립운동을 펼친 열사들의 자랑스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LA 한국문화원에서는 70년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 전시가 앞으로 우리의 과거를 좀 돌아보고 또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역사박물관과 독립기념관에서 수집한 자료 60여 점과 영상 5편이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료는 손자인 필립 커디 씨가 제공했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영혼으로 부르는 아리랑. 한국인의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아리랑은 민족의 삶을 대변하는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이 전시 그 타이틀은 영혼으로 부르는 아리랑이거든요. 그 아리랑이라는 거는 우리 민족이 그 민족과 함께한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타이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우리가 슬플 때도 불렀고 기쁠 때도 부르는 노래. 1945년 8월 15일 일제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정부 수립, 6.25 전쟁, 경제 재건을 거쳐 눈부신 성장을 이룬 지금까지 70년의 역사가 시기별로 알기 쉽게 설명돼 있습니다. 역사적 상징을 띠는 사건들로만 구성된 한 폭의 작품도 눈에 띕니다. 고종 황제의 사진과 광복의 순간, 임시정부 청사, 6.25 전쟁과 피난 장면, 2002년 월드컵 사진을 연결해 한눈에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열리며 12일에는 전시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국의 70년 역사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이민 2세들과 3세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타 커뮤니티들에게는 올바른 한국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이 열렸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입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이 노년층인데 수강 신청이 금세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수업입니다.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천천히 나가셔서 여유 있게 전화를 받으시면 돼요. 교실에 모인 300여 명의 한인들은 노트에 밑줄까지 그어가며 열정 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수업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한인들을 위해 스마트폰의 기초적인 사용법과 자주 쓰는 기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네, 키고 끄는 거, 그다음에 전화가 왔을 때 무슨 금방 받을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턴업 하는지, 그러니까 소리를 죽이는 방법, 그거 지금 배웠고요. 수업을 진행한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궁금증을 해결해주며 소통을 늘려갑니다. 별거 아니지만 어른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노년층들을 위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도 이제는 하나의 복지 차원으로 한인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 데리고 가족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6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 남서부의 한 시골 마을. 11살 티안메이는 동이 트기 도전에 등굣길에 나섭니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꼬박 1시간 걸어야 하지만 학교 가는 길은 마냥 즐겁습니다. 학교에서만큼은 평범한 어린이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现在爸爸是在贵阳，妈妈我现在不知道了。 티안메이는 6살 때 부모가 도시로 돈벌이를 나가면서 조부모 손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는 농산일에 바빠 집안일은 고스란히 아이의 몫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농촌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6,100만여 명. 이 중 15% 이상이 부모를 1년 넘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我的梦想是多和爸爸妈妈能够在一起，希望他们有空能够多回家来看看我。 하지만 젊은 부모들은 농촌보다 3배나 더 높은 도시에서의 벌이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 중국에선 호적을 옮기는 것이 금지돼 있어 아이를 도시로 데려오면 학교를 보낼 수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두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像我嘅爺娘又帶不上路，我爺娘話我爺娘擔心我老鐵咯，生咗2個小孩又擔心，我老鐵又帶不我媽又帶不上。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보통 조부모와 함께 살지만 100명 중 3명 이상은 아예 보호자 없이 혼자 지냅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은 쌓이고 쌓여 결국 상처가 됩니다. 没有什么那些没有什么事的话，我都不太能想。 급기야 지난 6월 15살 소년이 여동생 3명과 함께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막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엄마는 3년 전에 가출하고 아빠는 도시로 떠나 사남매는 1년이 넘도록 홀로 생활해왔습니다. Those 4 children, what they ate was worse than the food you give to pigs. Raw corn every day. No one took care of them.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이면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 중국 내에서도 이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여성 마가렛 안 씨가 포트리 시의원 공화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마가렛 안 씨는 조만간 오는 11월 열리는 선거를 위한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시티은행에서 융자 전문가로 활동하던 안 후보는 현재 포트리 일원에서 비즈니스 융자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살 남미 가이아나 출신의 한 흑인 남성은 지난 2013년 11월 한인 최모 뉴저지주 경찰로부터 부당하게 체포되고 구금당했다며 뉴저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최 경관은 해당 남성의 딸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딸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며 체포한 후 하루 동안 구금했습니다. 남성은 체포 당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받고 직장에 나가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브롱스에서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브롱스 180가와 크레스톤 애비뉴 인근에서 스쿨버스의 뒷바퀴가 싱크홀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방국은 지하 하수관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북서부 지역 주택가에 흑곰 출몰이 빈번해지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 환경국은 이 지역의 흑곰 개체수가 지난 1970년대 100여 마리에서 현재 3,600마리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흑곰 출몰 신고는 2,830여 건에 달했고 지난달에는 퍼세이 카운티 웨스트 밀포드의 한 주택에 200파운드짜리 흑곰 한 마리가 들어와 사살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후 늦게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